2020년 3월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대한민국 전역이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져있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며느리 김지은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이 집은 제가 책임지고 있어요. 방금 뿌린 손 소독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가운데 제 아들 민수가 아버지 제발요?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TV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 급증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전세금을 대줬던 아파트의 현관문을 나서면서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가면서 저는 김지은이 방금 자신의 사형 선고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저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쫓아내고 있는 동안 저는 한강산업개발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녀가 5년간 운영이사로 일하며 자신이 회사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회사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족 안에서 굴욕의 쓴맛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키우고 사랑하고 지원했던 사람들이 나를 짐덩어리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압니다. 그것은 입안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맛입니다. 제 이름은 박상철입니다. 올해 72세이고 5년 전 저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제 아들이 자신을 홀로 키운 아버지보다 한 여자를 선택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67년을 살아남는 법을 배우며 살아왔다면 가장 하지 않는 일은 조용히 당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일부 가면을 쓴 남자.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아들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방금 세 번째로 당신을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부른 아내에게 커피를 따라주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거기 앉아서 비싼 KF94 마스크를 살 돈이 없어서 직접 만든 면 마스크를 들고 있습니다. 그녀가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 먹을 김치찌개에 들어갈 고기를 당신이 먹었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 바로 여러분의 피부치가 고개를 숙이고 속삭입니다. 지은아, 아버지는 다른 갈 곳이 없어? 다른 갈 곳이 없다고? 마치 제가 문 앞에서 밥을 구걸하는 길 잃은 개처럼 말입니다. 2020년 3월 15일,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저는 낡은 거실 소파에 앉아 KBS 9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던 때 마스크 한 장에 10,000원씩 하고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때 말입니다. 자, 그런 시기를 자신의 아들 집에서 짐처럼 취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지은이는 그날 평소보다 더 짜증난 표정으로 퇴근했습니다. 그녀가 운영이사로 일하던 건설회사는 코로나 여파로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사들의 압박, 실적 목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화상회의에 대해 끊임없이 투덜거렸습니다. 그날 그녀는 이미 싸울 준비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수야, 내 저녁은? 그리고 왜 아버님은 아직도 여기서 내 거실 소파를 차지하고 계시는 거야? 저는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8년 동안 이 여자의 무례함을 참아왔으니 필요할 때 귀먹은 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직접 제게 다가와 제 손에서 리모컨을 빼앗고 TV를 껐습니다. 아버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2주째 여기 계시면서 돌아가실 생각은 안 하시네요? 여기가 찜질방인 줄 아세요? 저는 주방에서 이미 깨끗한 그릇을 씻는 척하고 있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그가 겨우 12살이었을 때 돌아가신 후 제가 홀로 키운 제 아들. 학교 친구들이 그의 낡은 운동화를 놀렸을 때 제 품에서 울었던 바로 그 소년. 제가 그에게 새 참고서를 사줄 수 있게 됐을 때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던 바로 그 아이. 이 같은 남자가 아내가 저를 모욕하는 동안 제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지은 씨.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항상 그랬듯이 조용히 말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코로나 시국에 혼자 원룸에 있는 게 위험하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차피 백신 예약도 하셨잖아요? 오히려 아버님이 바이러스 옮겨서 우리 애들 감염시킬까 봐 더 걱정돼요? 제 손주들 8살 준호와 4살 서연이는 방에서 태블릿으로 뽀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마가 할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내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어른을 무시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자랄 순진한 아이들. 그때 모든 것을 바꾼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이가 민수를 향해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이거 정리해요? 장인 어른을 선택하든지 아내를 선택하든지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집에 한 푼도 안 보태는 양반을 계속 모시고 살 수 없어요?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 김치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 아파트 단지 내를 지나가는 배달 오토바이의 먼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가 저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룸으로 돌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은이 말이 맞아요? 우리는 애들을 보호해야 해요? 그 순간 제가 전세금 3천만 원을 보태준 그 아파트 소파에 앉아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죽었고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가 태어났습니다. 2부 숨겨진 제국. 박상철이 우리 가족의 눈에 누구였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작은 원룸에서 살며 초등학교 교사 퇴직연금 월 25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67세 호라비. 힘든 시기를 피하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의 도움에 의존하는 남자. 명절 때 그들이 입던 옷을 물려받고 천만다행인 양 감사하는 남자. 그것이 민수가 그 여자와 결혼한 이후 8년 동안 제가 신중하게 구축한 이미지였습니다.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준 완벽한 연약함과 의존성의 가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소평가당하는 것에는 엄청난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진정한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제가 40년간의 일을 통해 작지만 조용한 제국을 건설한 남자였다는 것입니다. 2018년 교직에서 퇴직했을 때 저는 연금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권의 3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산업개발의 30%, 대한식자재유통의 25%, 그리고 주택 리모델링을 하는 서울건설의 4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뤘느냐고요? 인내심, 저축, 그리고 밤낮 없는 공부였습니다. 1970년대 고 영숙이와 결혼했을 때 저는 낮에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저녁에는 민수를 돌보면서 방송통신대학 경영학과에 다녔습니다. 재무제표를 읽고 회계를 이해하고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987년 영숙이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키워야 할 중학생 아들이 남았을 때 저는 그녀의 사망보험금을 첫 투자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1990년대 동안 민수가 학원 다니고 저는 과외까지 하며 벌어들인 돈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 일이었죠. 부동산을 연구하고 사업가들을 만나고 작지만 일관된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것은 없이 항상 제가 이해하는 분야에서 교육, 식품, 유통, 건설. IMF가 왔을 때 저는 제 나이 또래 중에서 주식과 부동산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첫 번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제 세대의 다른 남자들이 은행 빚에 허덕이는 동안 저는 헐값에 나온 상가와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45세의 저는 이미 강남의 고액 자산가들보다 더 잘 제 자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비밀로 했냐고요? 왜 가난한 척 했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제 아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항상 착한 아이였지만 영향을 받기 쉬웠습니다. 2012년 김지은과 소개팅으로 만났을 때 저는 즉시 그녀가 어떤 종류의 여자인지 봤습니다. 이화여대 출신의 대기업 경력까지 있는 스펙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여자. 통제적이고 오만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야 하는 유형. 만약 그녀가 시골 촌놈 장인 어른이 실제로 그녀가 일하는 회사의 대주주라는 것을 알았다면 민수와의 결혼은 일주일도 못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제 진정한 재산 상황을 비밀로 유지함으로써 아들의 행복을 보호하기로 말입니다. 저는 그가 제가 퇴직연금으로만 산다고 믿게 했습니다. 그들이 분당에 신혼집을 얻을 때 저는 전세금 3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사실은 그냥 준 돈이었지만 정년퇴직금을 털어서 빌려주는 가난한 아버지의 희생인 양 포장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무시했지만 그래도 한계선은 있었습니다. 민수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손주들이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가족이 평화로웠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작은 무시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김지은은 수년에 걸쳐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제 나이에 대한 핀잔, 제가 가족에게 짐이라는 발언, 아이들 앞에서 저에게 말하는 반말 섞인 존댓말,
제 손주들에게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얘들아, 할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니까 말씀이 좀 그래도 그냥 내내 하고 넘어가. 그리고 민수, 제 사랑하는 민수는 편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무시할 때 조용히 있기로, 보지 못한 척하기로, 화제를 바꾸기로 선택했습니다. 2020년 3월 그날, 그녀가 제가 전세금을 보탠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저는 마침내 더 이상 약한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가난한 노인의 가면은 8년 동안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진짜 누구인지 드러낼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누구였을까요? 인생에서 중요한 전투를 한 번도 잃어본 적 없는 67세 사업가. 아들을 홀로 키우고 맨손으로 자산을 쌓고 항상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았던 남자. 한강산 업개발의 소수지만 영향력 있는 대주주. 바로 김지은이 연봉 9천만 원을 받으며 자신이 회사의 실세라고 생각하며 운영이사로 일했던 바로 그 회사. 불쌍한 김지은. 그녀는 방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에게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3부 복수의 설계. 그 3월 오후 저는 구로구 원룸의 문을 나서며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가면서 저 자신을 놀라게 한 침착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죄책감의 눈물이었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만 지나가면요. 그때 되면 지은이한테 다시 말해볼게요. 지은이한테 말한다고? 마치 그녀가 집안의 어른인 것처럼. 마치 제가 제 아들을 보려면 며느리의 허락이 필요한 것처럼. 저는 카카오 택시를 불렀습니다. 네, 67세 앱으로 택시를 부릅니다. 제 가족이 결코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사실이었죠. 원룸까지 20분 동안 타고 가는 동안 이상한 감정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차갑고 계산된 무언가였습니다. 가장하기를 멈출 때가 왔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제 원룸, 작지만 깔끔한 곳에서 저는 작은 책상에 앉아 수첩과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중요한 것들을 손으로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디지털 세대가 이해 못할 아날로그 감성이죠. 그리고 김지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것들. 그녀는 한강산업개발에서 5년 동안 운영이사로 일했습니다. 2015년 1월 입사. 현재 연봉은 9천만 원 플러스 성과급. 기혼, 2자녀 분당의 전세 아파트에서 생활. 여기까지는 어떤 가족 구성원이든 알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제가 경영을 뭘 알겠어요 하는 무식한 시골 영감인 척하면서 수년에 걸쳐 수집한 세부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받은 전화 통화들. 왜냐하면 그녀는 제가 듣고 있다는 걸 까맣게 잊었으니까요. 코로나 때 제가 된장찌개 끓이려고 부엌에 있을 때 우연히 들은 화상회의. 지은이는 야심이 컸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경영진에게 잘 보이기 위해 몇 가지 의심스러운 수법을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업체로부터 시세보다 비싼 자재 구매 승인, 자기 편인 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금 몰아주기, 친구 오빠가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의 용역비 몰아주기. 법적으로 문제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회사 내규에 어긋나는 일들이었습니다. 피상적인 감사에서는 눈에 띄지 않지만 계약서와 지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방 드러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2년 동안 회사의 대주주였으니까요. 한강산업개발에서의 제 지분 투자 이야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최병호 회장은 1980년대 우리 가족들이 중계동 성당에 같이 다닐 때부터의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건설 경기가 얼어붙고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가 제안을 가지고 제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지분을 갖고 중요한 경영 결정에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5억 원, 당시로서는 큰 금액이었지만 수년간의 부동산 투자 수익 덕분에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선택에 의한 조용한 지분 투자였습니다. 최 회장은 비밀을 유지하려는 제 바람을 존중했고 그래서 제 이름은 등기부 등본이나 공식 회의록에 결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직원과 거래처들에게 저는 그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이고 법적인 면에서 저는 직원 200명을 고용하고 연 매출 500억 원을 내는 회사의 3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무식한 시골 영감 장인어른이 실은 자기 상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5년 동안 일했던 회사. 그 3월 밤 원룸에 앉아 지은이의 부정행위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정신적으로 검토하면서 아이디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함에서 너무나 우아해서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짓게 만든 계획이었습니다. 김지은이 저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대하고 싶다면 저는 그녀에게 사람을 제대로 정리하는 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갤럭시 폰이었고 최 회장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회장님, 회사 일로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전화 주십시오. 중요한 일입니다. 5분 만에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 반갑습니다. 물론이죠. 내일 아침 통화하시죠? 한강산업 관련된 건가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불쌍한 김지은. 그녀는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그 태풍의 이름이 박상철, 한강산업개발의 숨은 대주주, 몇 시간 전 그녀가 쫓아낸 바로 그 무식한 시골 영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8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잠들었습니다. 사부 파멸의 시작. 최 회장과의 대화는 다음날 아침 줌 화상통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였으니까요. 제 노트북 화면에서 그의 익숙한 얼굴을 보는 것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존중으로 저를 대하는 사람. 박 선생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모두에게 힘들지만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 걱정되시죠? 저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 괜찮습니다, 회장님. 사실 업무 관련해서 연락드린 겁니다. 회사 경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최 회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는 저를 오래 알아왔기에 제가 이유 없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이죠, 선생님. 사실 때마침 잘 됐습니다. 최근 2년간 운영비 지출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거든요. 아직 심각한 건 아니지만 새로운 눈으로 숫자를 봐주실 분이 필요했습니다. 선생님 회계 실력이야 익히 알고 있으니까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이상 징후입니까? 과다 청구된 계약들, 불필요한 컨설팅비, 정당한 이유 없는 성과금 승인. 모두 같은 사람이 결제한 건들입니다. 김지은 이사 가시죠? 얼굴로는 아는 척했습니다. 아, 그 양반 말이죠? 흥미로운 사람이더군요. 흥미롭다는 게 외교적인 표현이죠. 최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결정 이면의 동기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년 계약서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선생님 회계사 눈이라면 제가 놓친 것들을 찾아내실 겁니다. 기꺼이 봐드리죠? 제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소를 감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2시간 후 최 회장은 2018년 이후 지은이가 결제한 모든 계약서와 비용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프린트했습니다. 중요한 분석을 위해서는 여전히 종이를 선호하니까요. 그리고 원룸 작은 테이블에 문서들을 펼쳤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김지은은 단지 야심찬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체계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와의 계약,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용역비 지급, 시세보다 40% 부풀린 가격의 자재 구매. 정확한 숫자로 지난 2년 동안 김지은은 친구들과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의 약 4억 원의 부정 계약을 몰아줬습니다. 회사를 망하게 할 금액은 아니었지만 횡령과 배임으로 고소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더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업무상 회식이라며 주말에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 결제, 출장이라며 제주도 펜션 숙박비, 심지어 백화점 명품관 결제까지 항상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었습니다. 테이블에 펼쳐진 그 문서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저는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의 아내의 생활 수준, 명품 가방, 수입차 리스, 강남 피부과 시술은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간접적으로 김지은은 제 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저에게서 훔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는 거의 시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최 회장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문서 분석 끝났습니다. 우리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지은 이사는 단순히 업무 태만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횡령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당 해고는 물론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증거가 있습니다. 반대편의 침묵이 몇 초간 지속되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박 선생님?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상세 보고서를 만들 수 있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난 2년간 입증 가능한 횡령액이 거의 5억입니다. 그리고 입사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박 선생님, 금감원이나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발견해 주셔서 회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전략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 제안이 있습니다. 오부 심판의 날, 복수의 비밀을 아십니까? 인내심과 상대방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것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 아침, 저는 제 계획의 첫 번째 단계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한강산업개발의 임원진과 팀장급에게 제가 12년 동안 회사의 대주주였다는 것을 조용히 알렸습니다. 정보는 사무실을 통해 카톡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4월 6일 월요일 최 회장은 우리 계획의 첫 번째 부분을 실행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진행될 정기 감사에 대해 김지은을 불렀습니다. 김 이사님, 다음 주 월요일에 외부 회계법인 감사가 들어옵니다. 큰일은 아니고 연례 절차인데 최근 2년간 결제하신 계약서들을 좀 정리해 두시죠. 최 회장이 나중에 제게 말한 바에 따르면 지은이는 눈에 띄게 긴장했다고 합니다. 감사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루틴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주들한테 보고해야 하니까요. 주주들. 지은이가 그들 중 한 명이 자신의 파멸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들은 단어. 4월 13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저는 한강산업개발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제네시스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하시겠습니까? 그가 엔진을 끄며 말했습니다. 저는 차창 밖 회사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200명이 일하는 깔끔한 건물. 제가 2008년 IMF 여파에서 구하는 것을 도운 회사. 그리고 이제 저를 집에서 체계적으로 무시한 여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 회장님,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 아들 집에서 쫓겨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를 한 푼도 안 보태는 양반이라고 부르는 여자에 의해서. 저에게 부분적으로 속한 회사에서 횡령해서 제 가족 앞에서 잘난 척하는 데 쓰는 여자에 의해서. 포기는 없습니다. 오후 2시 우리는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최 회장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몇몇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제 대주주 신분에 대한 소식이 돌았지만 저를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확히 이 시에 김지은이 서류 파일을 들고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감추지 못한 긴장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최 회장에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정중하게 인사했고 놀라움의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여기는 무슨 일로? 최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김 이사, 우리 회사 대주주이신 박상철 선생님이십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보고 최 회장을 보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사무실 복도를 울리는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네, 대주주요? 그녀가 더듬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다정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한강산업개발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님. 공식적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을 정확히 봤습니다.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완전히 얕잡아 봤다는 것을 방금 깨달은 여자의 표정을. 회의실로 가시죠. 최 회장이 아무도 속이지 못하는 정중함으로 제안했습니다. 회의실에는 10인용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오른쪽에 대주주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파일을 들고 서서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기 앉으시죠, 김 이사. 최 회장이 제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계약건들 얘기 좀 합시다. 지은이는 천천히 앉았고 파일을 테이블에 놓았지만 열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고 저와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김 이사님, 제가 차분한 어조로 시작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지난 2년간 부정계약 승인, 회사 자금 횡령, 법인카드 사적 사용, 모든 증거를 다 확보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과다 청구 계약으로 사업. 제가 제 수첩을 보며 계속했습니다. 법인카드 개인 사용 6천만 원. 회사 이름으로 받은 개인 대출은 빼고요. 방안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지은이는 말을 형성하지 못한 채 입을 여러 번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재미있는 건 제가 계속했습니다. 8년 동안 저를 한 푼도 안 보태는 양반이라고 부른 사람이 문자 그대로 제 회사에서 횡령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지은이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몰랐어요? 아버님이? 뭘 몰랐어요, 김 이사님? 제가 며느리가 생각하던 무식한 시골 영감이 아니라는 걸요? 제가 제 돈이 있다는 걸요? 경영을 안다는 걸요? 아니, 집에서 제가 했던 말들은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개인적인 건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게 아니었다고? 그 말이 자백처럼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개인적인 게 아니었어요? 제가 놀란 척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장인한테 나가라고 한 건 뭡니까? 좋은 가족 관계? 최 회장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김 이사, 재무비리 외에도 회사 관계자 가족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도 우리 윤리강령 위반입니다. 지은이는 두려움, 분노, 그리고 제가 이름 붙이는데 시간이 걸린 무언가가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굴욕. 그녀가 수년 동안 저에게 안긴 바로 그 굴욕. 저한테 뭘 원하십니까? 그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사표를 원합니다. 최 회장이 답했습니다. 정당 해고 사유로요? 그리고 횡령한 돈을 반환하시죠? 사표요? 하지만 저는 가족이 있고 전세금 만기도 다가오고 회사 돈 횡령하기 전에 그걸 생각하셨어야죠. 제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버지 무시하기 전에도요? 아버님 제발. 지은이가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8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명령하는 대신 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발요? 김 이사님, 제가 제 파일을 열고 문서들을 테이블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인스타그램 사진 좀 보시죠. 에르메스 버킨100 구매 자랑하시던 날, 바로 그날 허위 컨설팅 용역비 5천만 원 승인하셨더군요. 증거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부정계약서 옆에 SNS 스크린샷. 아니면 이 카톡 대화는요? 우리 시아버지는 경영이 뭔지도 모르는 양반이라고 친구한테 보낸 거 말이에요? 테이블에 또 다른 종이를 또는 한 푼도 안 보태는 주제에 집에 눌러앉아 있다고 한 이 대화요? 제가 테이블에 증거를 놓을 때마다 지은이는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항상 며느리가 저한테 없다고 했던 걸 가지고 있어서 구했죠? 똑똑함, 능력, 그리고 제 돈이요? 제가 답했습니다. 8년 동안 며느리는 저를 완전히 우습게 봤어요? 제가 퇴직연금으로 겨우 사는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회사 지분을 가진 사업가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날 김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인내심 많고 잃을 것 없는 72세 노인을 절대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에필로그 5년 후? 오늘 2025년 그 모든 일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몇 가지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 복수는 정말로 차갑게 익혀서 내놓는 요리이고 충분히 기다리면 달콤합니다. 김지은은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몇 군데 중소기업 계약직을 전전했지만 예전의 화려한 커리어는 다시는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외곽의 투룸에서 살며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전에 벌었던 것의 13도 안 되는 수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때 저에게 나가라고 했던 여자가 횡령한 돈으로 쌓은 화려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2022년 그녀와 이혼했습니다. 횡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용서했습니다. 그녀가 보험회사 지점장과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진실. 사람들은 자신이 당신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본성을 드러내고 그 우위를 잃었을 때도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혼 후 민수는 마침내 진심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도움이 되었지만요. 그가 지은이의 본성에 대해 제가 처음부터 옳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8년 동안 지은이 편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무서웠어요? 모든 걸 잃을까봐, 체면을 잃을까봐, 제가 무능하다는 게 드러날까봐? 세 번째 진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 모든 복수에는 정당화되더라도 정서적 대가가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2020년 3월에 모욕당하고 쫓겨난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은이의 파괴를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발전시킨 냉정함은 복수가 끝났을 때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누구인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72세의 나이에 저는 사업계에서 존경받고 일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아들과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주들을 매주 봅니다. 제 자산으로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계산된 냉혹함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지은이가 잘못된 사람을 무시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눈에서 본 공포를 기억하며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저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그대로 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지금 제 회사에서 일합니다. 경영을 배우고 있고 저에게서 물려받은 재무 감각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준호는 이제 12살, 서연이는 9살입니다. 그들은 할아버지 박상철이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며 자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으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장인어른, 시아버지 또는 어떤 어르신이라도 가족에 계시다면 존중하십시오. 그분이 약해 보여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며느리, 사위, 가족에게 무시당하는 어르신이라면 굴욕을 가족 화목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무시 위에 세운 화목은 화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굴종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어르신들을 꼰대, 노인네라고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심하십시오. 아주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시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할 힘과 자원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착한 할아버지가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쌓은 힘을 가진 사업가가 8년간 약한 척하다가 그 진짜 힘을 폭발적으로 드러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계산된 복수, 정의의 실현,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는 냉혹해져야만 존중을 얻을 수 있다는 불편하지만 현실적인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수는 쓴맛을 남긴다고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쓴맛을 남기는 건 복수 자체가 아니라 한계를 넘어 도발당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 이야기는 장인과 며느리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쓰는 가면에 대한 이야기이며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민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후회되는 건 없으세요? 저는 아들을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독립적인 남자가 된 아들을 보며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지은이한테 한 일은 후회 안 해. 하지만 너와 아이들이 치른 대가는 매일 마음 아프구나.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답의 복잡함을 이해하면서요. 어쩌면 그것이 제 복수의 진정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정의와 잔인함이 때로는 나란히 걷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승리가 항상 상처 없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떤 승리는 영구적인 흔적을 남긴다는 것. 하지만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똑같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존엄성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부디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인내심 많고 잃을 것 없는 노인을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친절한 미소와 구부정한 등 뒤에는 진짜 자신을 드러낼 적절한 순간만을 기다리는 전략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소평가당한 사람의 진정한 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존중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으로 쟁취해야 합니다. 지혜는 나이와 함께 오지만 진정한 힘은 인내심에서 옵니다. 감사합니다.